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혜택이 있다? 없다. 제가 봤을 땐 안녕하십니까, 박PD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올해 처음 발표된 내용,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건데, 1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올해 또는 현재 향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냐, 그게 관건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없이 30년만 되면 무조건 지을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는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3대 규제 합리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2022년도 6월 달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2023년도 1월 달에,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이거에 관련된 세금 완화 같은 경우도 2023년도 12월 달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고, 여기에 재건축을 현재 진행하려고 한다면 안전진단은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노후도가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추진위가 조성이 돼서, 추진위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까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걸 현재 입안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구역 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하겠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안전진단만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입안 제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까지가 한 2년 걸리고요.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는 말할 것도 없이 시간 더 걸리겠죠. 8년에서 15년 이상 걸린다 보시면 되는데, 안전진단을 빼버리니까 실제로 안전진단 없이 입안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입안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추진위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조합 신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같이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시간은 절반 정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시화된 효과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법령을 개정을 한다거나 어떤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 이상 정도가 차지된 지역이지만 재개발 지정 요건이 가능했는데,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를 한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 시에는 50%까지 50% 정도만 노후도가 이제 확보가 된 지역이라도 무조건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로 또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노후 조건을 완화했다. 그 다음 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한 게 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지정된 범위 안에 토지 외에 10% 정도까지는 현재 그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걸 20%까지 포함시키겠다. 그만큼 가용 토지가 넓어지고 현재 택지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공유 요건, 만약에 한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3분의 2나 4분의 3 이 정도만 동의를 해도 토지 등 소유자가 현재 동의만 인정이 되게 되면 지정 요건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절차가 간소해지고, 또 현재 정비 여건이라든가 기준점들이 완화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이미 뭐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현 정부 목표는 뭐냐면요, 2030년도에 첫 입주하겠다, 6년 안에 개발 다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 당연히 면제가 될 테고요, 용적률 상향, 그 다음에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요 세 가지를 포커스로 맞추고 진행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을 100% 내외로 더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500%대까지.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져야지만 사업성이 나오고, 그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기존의 용적률을 너무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90%, 270%까지 다 받은 지역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준주거로 변경하게 되면 500%까지, 또 현재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을 100% 이상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미래도시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2조 정도 되는 걸로 연기금이라든 일반 국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미래도시 펀드를 만들어서 기반시설 펀드라든가 특별 정비구역 이런 것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의 자금을 그만큼 조달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 규제가 또 완화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300세대 미만이거든요. 300세대 이상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도 폐지. 그 다음에 방 설치 제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워낙 소형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30평방미터 미만은 현재 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원룸이죠. 이거를 30에서 60평방미터까지는 방 3개까지 만들 수 있겠다. 원룸이 3룸까지 만들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2, 3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업지역에다가 현재 택지 조성을 해서 현재 주거지를 만들 경우에는 상업용지 비율을 10% 정도 맞춰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90%, 상업용지가 현재 10%. 이거를
전체 단일 공동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층부터 그냥 무조건 주택으로 올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발코니 없죠? 오피스텔 발코니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거기에 주차장 기준 완화합니다. 여기에는 소형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게 0.5대에서 0.6대 정도 되거든요. 한 세대당. 공유 차량이 한 세대가 있다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면이 3.5면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유 차량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입니다. 세제 금융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소형주택에 관련된 내용이고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2025년도 12월 말까지 딱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신축되는 주택, 이거는 아파트는 빼고요. 다가구, 공동주택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까지 다 들어가는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취득세를 법으로 25% 감면하고요. 조례로 25% 감면을 해서 최대 50% 감면해주겠다. 그다음 자금 지원, 내가 분양받을 때 내가 대출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대출받는 융자 한도를 상향을 해서 1년 동안만요. 저금리로 지원한다. 최저금리 분양 3%, 임대 2%. 분양을 받을 때 보통 7,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라 한다면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임대 같은 경우는 장기 일반이 1억에서 1억 2천, 공공지원 같은 1억 2천에서 1억 4천, 이 정도로 현재 대출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취득하는데 그만큼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현재 시행사들한테 보증지원, PF 대출 보증 한도를 70에서 80%까지 높이겠다는 거고요. PF 자금을 쓰려고 한다면 자기 자본이 보통 실제로 토지비의 10%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현재 공적 보증 지원도 완화를 해서 1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현재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뭐 시공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시공순위가 100위는 5%, 200위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 특히 이제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이 내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 동안이고요. 똑같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중공된입니다. 전월 60평방미터 이하의 수도권 6억, 지방 3억짜리 주택이어야 되고, 이건 공시가격이겠죠.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임대사업을 내시는 분들의 주택수가 여러 채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세율을 적용해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2026년도 12월 달까지 딱 3년 동안만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연장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할 때 소형주택, 기축주택 같은 경우 향후 2년간 구입을 하게 되면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 들어가고, 이것도 현재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지방 3억,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는 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임대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자가 현재 단기 4년짜리가 없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없어졌거든요.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렇지만 4년이 아닌 아파트는 빼지만 한 6년짜리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런 내용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이 발표된 정책들이 대부분 다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전세 관련 지원에 관련되는 건 바로 이제 시행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 그 많은 법령들을 다 고쳐서 바꿔야 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그 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소형주택 구입을 할 때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혜택이 있다? 없다. 제가 봤을 땐 혜택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택세에서 제외시킨 거는 예전에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고, 요 근래 2, 3년 사이에는 주택세 포함시키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주택세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은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안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조건 준공된 물건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주택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재 미분양 물건에만 혜택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용적률 상향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재 고도 제한을 풀겠다라는 지역에 6군데가 발표가 됐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기타 단지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단지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정리가 돼서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만든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시행하느냐, 이 정도의 숙제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